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시장 통틀어 상승한 종목 100개도 안 되는 검은 수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부터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선임연구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에 대한 진단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코스피는 5,093포인트, 코스닥은 97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목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오늘까지만 하락이라 치더라도 이 정도의 큰 폭은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이미 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먼저 정의훈 연구원님, 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 시장 마감된 거 보면은 계속 좀 실망을 크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증시,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좀 하락의 폭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장을 움직였던 것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개선세보다는 유동성 증시 장세였던 것이 영향을 좀 더 크게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몰렸던 자금들이 네.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자금이 이탈할 경우에는 자금 이탈 또한 가속화되는 현상이 최근 이틀간 많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성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단언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결국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 이란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문가분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중간선거이거든요. 예.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물가, 특히 유가가 이제 많이 높아지는 상황을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확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것이나,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를 보면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보다는 좀 더 반미적인 성향이 더 강한 부분이 더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이 소요가 중장기화된다라는 시점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는 있으나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보는데 성장성 이런 걸 봤지만 현재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현재 시장에는 가장 먼저 좀 상승의 트리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사실 이지은 대표님, 지금 저는 반대 매매가 아까 브리핑할 때도 봤지만 오늘 한 이제 3번에 걸쳐서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일도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신용 잔고가 32조까지 좀 육박을 하면서 특히 코스닥 위주로 신용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할 것 없이 10% 이상의 하락폭이 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신용 물량에 대한 압박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특히 장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신용 물량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도 있겠지만 신용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결국엔 투매로 이어지고 또 그 투매가 추가적인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우려 요소로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소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왜 외국인들 움직임이 지금 좀 앞으로도 좀 예상이 안 되는 게, 중동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계속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오는 흐름은 아니었잖아요. 전쟁이 만약에 진정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이 그때는 돌아올 수는 있는 걸까요? 그 전의 흐름들부터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좀 예상이 좀 안 돼요. 일단 전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외인 비중들에 대한 이런 좀 리밸런싱 과정 속에서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 사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환급성이라든지 유동성이 제일 큰 시장이 지금 국내 증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던 시장인 만큼 그에 따라서 이쪽에서의 좀 이런 유동성 확보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고
보고 있고요. 뭐 외인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상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과 환급성이 좀 좋은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 빠진 이유가 뭐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외에서 일어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는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원님 보면은 아시아 증시도 뭐 중국은 조금 이따 마감이 되겠죠. 일본 니케이가 3.73%, 중국 상해 1%대, 홍콩도 2%대, 인도도 1.3%대. 이 정도 하락이면 저희도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좀 세게 맞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서두에 언급드렸던 대로 사실 국내 증시가 네. 미국이나 이제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갔던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과속했던. 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그렇죠. 과거에는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어떤 시장 장세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실 속된 말로 이제 땡겼었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장을 보시면 오전 장에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오후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이 밀리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런 장들의 특징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좀 그런 취약성이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전 지역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독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가 회복 구간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혹시 커플링이 거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좀 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증시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맞았을 때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들어갔을 때 지금 많이 가격이 싸졌느냐라는 관점에서 또 접근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하락폭만 놓고 봤을 때 상승폭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까? 혹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리스크가 더 발현되는 네.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후자에 있던 우려가 좀 더 커지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섣불리 이제 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하락폭을 좀 진정세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지은 대표님 사실 국내 증시가 좀 더 충격이 큰 건 여태까지 쏠림도 좀 있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 위주로 저희가 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 펀더멘털조차도 이런 매크로 이슈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으면 시장이 낙폭을 확 축소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대내적인 불확실성에서는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매크로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아무리 반도체가 뭐 업황에 네. 대한 호조가 있다라고 해도 당장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좀 회피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반도체가 좋은데도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의문점을 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많이 올라왔던 구간 속에서 차익에 대한 빌미가 있었던 것이고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시장도 없지만 계속적으로 빠지는 시장도 없을 거라는 것을 네. 염두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 업황이 계속되고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면서 추후 시장에 대한 좀 기회를 네.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제 정도 방송할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았던 게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했다. 근데 반도체 같이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털 기반의 종목들은 변한 게 없다. 기다리면 된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폭을 보니까
뭐 리밸런싱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시 반등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봐왔던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 동안 빠진 거를 보면 뭐 기술적인 거 다 말해주지는 네. 않지만 사실 기술적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그동안의 추세에 만들어놨던 게 무색할 정도로 다 역방향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누구나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지금까지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리가 뭐 항상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보기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는 회복되는 흐름들을 대체적으로는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회복에 대한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앞서서도 뭐 펀더멘털 기반의 종목들은 회복하는 속도가 한 달 내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종목들은 생각 외로 다시 한번 추세 자체를 꺾여 있던 특히 코스닥이 억울한 것은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조차도 20-30%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다시 추세를 안 그래도 역방향이었는데 또 더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의 자금성 자체가 더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종목을 선정할 때는 실적과 성장에 대한 기반성이 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시장에서도 그나마 좀 덜 네.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연구원이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을 다 견뎌내고 어떻게 좀 V자 반등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지, 뭐 소위 정말 최소 데드캣 바운스 같은 거라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가 네.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접근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V자 반등이 설령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V자에 있는 그 저점을 네.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 생각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위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 있는지는 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면에서는 바닥을 잡는 시도보다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만큼 좀 진정이 많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성장성을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을 움직이고 있는 뉴스의 진정성이 언제부터 돌아올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 대표님, 지금 뭐 반등이 될 만한 이벤트라도 사실 이때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소위 말하는 뭐 내일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다든지 뭐 GTC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반전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진짜 딱하게도 다음 주까지 뭔가 이벤트가 없어 보입니다. 네, 공백이 좀 많은 네.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조 정도 좀 매수를 해준 모습이라서 일단 수급이 좀 돌아오는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그나마 좀 기대할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뭔가 빅 이벤트가 좀 있어줘야지 분위기 반전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약간 국면 자체가 그래도 좀 진정할 수 있는 국면의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그나마 좀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5,093.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은 지켜낸다? 5,000을 기준으로 지금 시장을 봐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좀 길게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하방은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10% 넘게 빠지는 장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10%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지수가 10% 빠졌다라는 거는 어떤 이제 코스피 내부의 어떤 네.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영향이라든지 수급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5,000선이 안전한 지지선이겠지, 혹은 4,000선이 혹은 6,000까지 갈 수 있겠지라는 접근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은요?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저도 이제 뭐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씀 종목들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지수를 볼 때도 기술적으로 뭐 11선, 21선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흐름을 보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61선에 대한 좀
그런 남아있는 하방에 대한 네.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800선까지는 좀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여기 61선까지 밀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는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좀 잡히기는 했지만 이제 밤사이 미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그래도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증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일단은 좀 넓게 네.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방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 좀 열어두고 저희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또 에너지 방산주 일부 종목들 상승하긴 했는데 어제에 비하면 여기도 사실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균열이 생겼어요. 네. 이세트 안에. 정희훈 연구원님, 그러면 방산주도 하루 만에 옥석 가리기가 네. 진행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이 대표적 예인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현재 장 마감된 시점에서는 6% 넘게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 때마다 예. 국내 방산주는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논리적인 접근으로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특히 무기에 대한 부분도 내용들이 기사가 많이 나와요. 국내에 있는 천군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넥스원이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단기 수급 영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만약에 이 같은 단기적인 사태가 조금 진정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만 남게 되냐면 당장엔 전쟁은 안 남더라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인 불안감이 남게 되면 그때서라도 좀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에 대한 니즈는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움직임이 커지면 거기에 무기들을 수출했던 국내 방산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수주로 기대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방산주들이 안 올라갔어요.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모습인 건데 전쟁 발생, 방산주 하락, 요거는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있었으니까 좀 피로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어. 전쟁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기 전에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을 먼저 무너뜨린다라는 측면이 아하.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뭔가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잡히는 키워드들은 이번 전쟁으로 해서 봤을 때는 미사일 쪽으로 이제 무게감이 쏠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 쪽에서 이번에 사실 좀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미사일 쪽만 활용도가 많이 이제 부과가 됐었고 천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방어 체계에 대한 수주가 먼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뭐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키워드는 뭐 미사일과 방어 체계 이쪽으로 좀 방산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주들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났던 상황이라서 이진 대표님 방산주들 자체의 비중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오늘 사실 다 덜어냈었어야 되는 거였을까요? 오늘 아마 좀 이제 통상 보통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방산주가 시세를 이어갔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좀 낙폭이 확대가 된 모습 속에서 저는 LIG 넥스원은 오늘 좀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방산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쪽으로의 좀 무게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UAE 쪽에서 방공망에 대한 초기 요격률이 지금 천궁2가 한 90% 정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UAE 쪽으로 납품을 했던 이 천궁2가 굉장히 좋은 요격률을 보였고 지금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재고 부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증설을 하고 뭔가 그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이 제한이 되는데 천궁2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어서 중동 쪽에서 지금 중동 리스크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나라도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중동 쪽에서 추가적인 수준은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LIG 넥스원이 거래량에 실린 하락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제 방산 쪽의 종목들 움직임을 보신다면
LIG 넥스원이 좀 더 강한 시세는 나올 맞아요. 가능성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방산 빅4 중에 지금 중동에 가장 많은 수출을 대고 있는 게 아마 LIG 넥스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장 강했고 오늘 변동성이 좀 컸는데 오늘 변동성은 근데 이진 대표님 저는 한화 시스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장 초반에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수치가 가다가 네. 마이너스 18%? 이게 방산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밈 주식처럼 네.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방산주 접근을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음고생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덜어두시는 거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방산주들은 길게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는 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고 매수 가격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네. 어느 정도 비중은 좀 덜어내시고 그게 아니고 신규 접근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한번 바닥이 다져지고 난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리스크와 함께 방산, 해운, 정유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마침 오늘 이제 정의훈 연구원이 방산 쪽을 또 커버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런 지금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끝나고 난 뒤라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할게요. 네. 작년처럼 방산은 좀 꾸준한 섹터가 되겠죠? 그렇죠. 방산 네. 쪽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분쟁 자체는 끝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제 압도적인 무력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를 제외한 무기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급사들을 보면 국내만큼 탄탄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장 초반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떠올랐던 것이 전 하나의 또 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막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질 때 방산 막 쉽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는 추천을 안 하시죠? 그래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섹터별로 이제 비중을 조정을 하실 때 물론 다른 섹터의 비중도 조절을 하시겠지만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는 속도를 좀 줄인다던가 네. 혹은 좀 더 아까 이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어갔을 때 좀 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산주 전략 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방산, 해운, 정유 사실 어제 세 개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방산과 해운에서는 좀 크랙이 발생했어요. 근데 정유주들은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 좀 뭔가 꾸준하게 장 초반의 흐름을 장 후반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진 대표님 지금 자동차 기름값이 1,800원을 넘었다고 해요. 네. 많이 아실 거예요. 만남의 광장, 경부고속도로 네. 양재에서 분당 쪽 갈 때 나오는 거기가 싸다고 유명한데 맞아요. 거기 줄이 지금 엄청나게 더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정유주들은 안 꺾이네요, 그래도. 네, 일단 근데 이런 전쟁 리스크가 있었을 때 항상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시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시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쟁 리스크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도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유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같이 민감도 있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흐름들을 수급적인 요인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길게 끌고 가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유주 안에서 사실 강했던 부분들이 흥구석유냐 중앙에너비스 그쵸. 같은 네. 이런 유료 도매 업체들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사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네, 항상 초기에 나타나기도 했고 물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사건과는 좀 다르게 보는 건 그 전에는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해운 쪽에 대한 이제 좀 막히는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에너지 쪽에 이런 안보에 관련된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석유 관련돼서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수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엔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이게 연결고리를 지어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지금 상황에선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테마성의 종목으로 저는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유가나 보면 많이 올라가요. 그럼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우려도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또 시장을 짓누를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안 그래도 미국에서도 지금 예.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연준 의원들도 스탠스를 살짝씩 보수적으로 톤을 바꾸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라던가 약간은 비둘기적이었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지표 확인이 더 필요하다. 물가에 대한 부분들 확인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전쟁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여기에 전쟁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물가에 대한 민감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야 물론 인상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하나의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네. 모멘텀을 좀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의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이슈들 그리고 시장을 한번 진단해봤습니다. 이제 좀 솔루션을 내려봐야겠죠. 어떤 전략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지 저희가 한번 도출을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 손절이라도 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될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지, 조정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색깔이 변할지, 수급의 주체는 누가 될지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연구원님,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어떨까요? 현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을 해서라도 아니면은 그냥 버텨야 될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직접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어떤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구간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제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많이 지금 이틀 동안 하락을 해도 요게 한 지금 20-30% 수익은 네.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가격에 못 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장이었다라고 하면 내일 당장 장이 올라간다는 100% 확신이 있어도 현금화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말은 다음 날에 즉시 장시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오르고 내림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비단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한 발자국 빠져서 만약에 내가 이익을 내든 아니면 손실을 입고 있든 한 발자국 빠져서 지켜보면 기회는 항상 더 잘 보일 수 있는 네. 장이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 이준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저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일단 성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오늘 매도하기에는 이틀의 하락폭을 크게 어쨌든 버텨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반등 타이밍을 우리가 명확하게 맞추긴 맞아요. 너무나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금 오늘 상태에서는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종목별로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실적도 없고 그냥 정말 이유 없이 뭐 상승이 나왔다라거나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도 가져가기 어려운 쪽은 비중을 좀 줄여두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펀더멘털 기반에서 들어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종 보면은 이거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닙니까? 여기도 뭐 지금 감지되는 건 없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특별히 이 종목들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나타났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굉장히 힘든 구간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숫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괜찮겠지만 네. 우리가 단순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들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주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기대감 쪽으로 많이 성장 쪽에 무게를 줬던 쪽은 예상치 못했던 전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유독 많이 빠졌죠. 네, 유독 많이 빠진 것도 아마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그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라든지 매수가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길게 회복되는데 시간을 소요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일부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거나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숫자와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모멘텀을 탄탄하게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훈 연구원님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산도 사실 커버하시고 우주항공 이쪽도 보고 계시고 사실 게임주도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이 포트 안에서 이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지켜갔으면 좋겠다. 사실 무조건 지켜가야 될 종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게임주도 커버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보면 게임주들도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굉장히 관련이 없는 게 국내 게임주긴 해요. 오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심지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게임주가 빠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사실 시장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을 가져가고 가져가지 말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되 예. 그 다음번에 기회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러면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처음으로 반등하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시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뭐 10조 증안 펀드 이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명확하지는 않고 우리가 과거에 몇 번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카더라 비스무리하게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증안 펀드라는 카드를 만지작한다. 만지작만 거리지 거의 실제로 나온 적은 별로 없거든요. 자, 이게 근데 지금 실제 만약에 된다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10조로 되겠냐? 그리고 이거 거품 빠지는데 여기에 굳이 10조를 넣어야 되냐? 다양한 의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심리 회복과 뭐 수급적인 요인들이 돌아온다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저는 발휘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항상 그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좀 진행이 안 됐던 맞아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정책적으로 모멘텀을 좀 붙이려고 하는 시기인 만큼 좀 더 공격적인 부분들을 시장이 지금은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만 풀리는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 이 증안펀드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는 이런 의견도 있네요. 이거를 증안펀드라는 카드를 안 만지고 효과만 나오는 게 베스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도 그렇게 좀 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만지작거린다라는 시그널만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이게 유의미한데 이걸 실제로 투입하기에는 정부 당국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우리도 이 카드를 만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 자체가 시장에 주는 맞아요. 효과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수급 환율 두 개만 더 한 번 더 따져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은 오늘 뭐 새벽에 환율 뭐 1,500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 이 두 가지 뭐 다 중요하겠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가 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근데 결국에는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그만큼 맞아요. 깊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뭐 한쪽만 체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은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증시가 약세가 될 것이고 그럼 또 외국인 수급이 이탈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두 가지는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 야간 선물도 6% 정도 크게 좀 빠지는 구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야간 선물도 역시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수급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에 오늘 시장 준비하면서
외국인들 지금 많이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종목을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종목 좀 사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이건 이제 순매수한 종목인데 오늘 제가 장중에 본 거라서 2시 반 기준입니다. 뭐 셀트리온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확정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도 셀트리온이 눈에 띄네요. 905억. 한화시스템. 사실 어제는 그럴만했죠. 이슈가 막 터졌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좀 있었고. 자, 그럼 최근 한 달은 어땠냐? 최근 한 달은요. 두산에너비들이 가장 많이 샀고 계속해서 여러분 눈에 띄시나요? 셀트리온이 또 나오네요. 4,816억 원. LG화학 그다음에 있고요.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좀 얻어맞은 종목들이 다수이기도 한데 뭐 여기 있는 종목 다 떨어졌습니다. 이전 대표님 여기서 좀 쭉 보셨을 때 눈에 띄는 종목 좀 있으신가요? 일단 이번에 셀트리온이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나 의약품들 쪽에도 좀 우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좀 잘 나왔고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지금 파이프라인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가운데 뭐 ADC 쪽이라든지 여러 시장 속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셀트리온도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흐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차치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원래 매력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셀트리온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뭐 종목을 여쭤보지는 않을 건데 네. 이렇게 외국인이 팔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들에는 지금 현재 유의미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도 사실 이거 필요 없습니까? 저는 물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아까 종목들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종목. 그걸 이거나 얘기하셨군요. 혹은 이 지금 현재 시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성장성이 그래도 이게 이 먹구름이 거칠 때 처음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몰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증시인사이트 시장 진단에 대한 이야기 좀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인사이트 시간은 여기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훈 연구원, 이지은 대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